심야 독서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책 테드 창의 단편 소설집 당신 인생의 이야기입니다. 1967년생이고 중국계 미국인이죠. 동시대 SF 소설가들에게 최고의 찬사를 받고 있는데요. 나오는 단편마다 다 상을 받네요. 네뷸러상, 휴고상, 세이운상. 그리고 세계적인 과학 학술지죠. 네이처지에 발표된 것도 두 편 있어요. 천재 작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미국 브라운 대학에서 물리학과 컴퓨터공학을 전공했고 소설가로서 15편 정도의 중단편을 발표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전자기기 매뉴얼을 만드는 일도 한다고 하네요. 공대 출신 소설가네요. 다 가져 보이네요. 두 번째 단편 소설집 작년에 나온다고 했는데 아직이네요. 빨리 부탁드려요, 관계자분들. 사이파이 소설 안 즐기시는 분들도 드니 빌레브 감독의 컨택트라는 영화 원작자로 많이 아시죠? 이 책에 수록된 8편의 단편 중에서 표제작이기도 한 내 인생 이야기였는데요. 전 영화를 보고 소설을 읽었는데요. 어느 것이 더 좋다 말하기 어려울 만큼 둘 다 좋았습니다. 영화가 로맨스를 중심으로 지구를 구하는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좀 더 블록버스터 스타일로 재구성되었다면 소설은 SF적 세계의 구성과 주인공의 세계관이 바뀌면서 일어나는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영화를 본 후에 읽어도 처음부터 끝까지 흥미롭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영화에서 건너뛰게 되는 과학적 이론을 소설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다시 말하면 스포일러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이 소설 같은 경우에 이미 알고 있는 인생을 사는 여자 이야기거든요. 그녀는 자신의 인생의 스포일러를 알고 있는 셈이죠. 어쩌면 이 소설은 스포일러 밖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같기도 해요. 소설이라는 것이 영화와 다르게 또 읽고 곱씹어보는 맛이 있잖아요. 스포일러를 알아도 읽을 거리가 많이 남는 그런 소설입니다. 물론 그런 영화도 많지만 저에게는 소설이 영화보다 대체로 여운이 오래 남아요. 영화는 고퀄리티를 빠르게 주입받는 느낌이죠. 제작비도 비싸고 흥행을 해야 하는 기간도 있죠. 오감을 채워주는 자극이 있습니다. 소설은 장르가 어떤 것이든 영화보다 정적이죠. 활자라는 2차원을 머릿속의 3차원으로 독자가 재구성하는 작업이죠. 내가 다 해야 합니다. 캐스팅부터 음악감독, 미술감독, 촬영감독. 영화 속 주인공의 생김새부터 사는 집이나 환경, 분위기 모두 내가 이미지화하면서 읽게 되죠. 자기만의 소설 속 공간을 만들게 되는데요. 약간 뭐랄까 저퀄리티라 할지라도 내 거잖아요. 제작비도 없고 시간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영화를 먼저 보고 원작 소설 읽게 되면 영화 속 주인공 얼굴과 소설이 오버랩이 되죠. 읽으면서. 좋은 면으로 생각하면 이해를 도와주지만 어떻게 보면 나의 상상력이 방해받는 일일 수도 있고요. 소설 같은 경우에는 이거 뭐였지 하면서 찾아보기도 하고 쉬어가면서 보잖아요. 소설을 하루 만에 읽기가 어려워요.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영화를 나눠서 보시는 분 잘 없으시죠? 영화는 넷플릭스로 혼자 보는 거 아니라면 나눠보진 않죠. 영화 보통 데이트할 때 많이 찾으시죠? 영화 보고 나면 애인이랑 밥도 먹어야죠. 이것만 하겠어요? 할 게 많죠? 영화의 주인공보다 내 인생 주인공이 더 중요하니까 어쩔 수 없죠. 영화관에서 영화 보고 나면 영화 내용에 대해서 생각할 타이밍이 좀 그래요. 그렇다고 혼자 보러 가면 그것도 좀 그렇죠. 그런데 책은 보통 혼자만의 시간에 보게 되죠. 읽다가 생각도 하고 생각하다 잠도 자고 하잖아요. 이렇게 소설이 나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다 읽고 나면 원작 소설이 있는 나만의 영화 한 편이 만들어진 셈이죠. 이 소설에 대해서 애착을 가질 수밖에 없죠. 이 소설이 SF 소설이잖아요. 장르 소설이라는 게 매니아층이 있죠. 호불호가 좀 있어요.
네, SF 장르 특별히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이미 이 영화 보셨겠지만 영상이 아닌 소설로 꼭 다시 읽어보시라 말씀드리고 싶네요. 물론 영화 보셔서 이미 캐스팅은 불가역입니다. 제레미 러너 생각나실 거예요. 그래도 단편집이라 다른 단편 7편이 더 들어있고요. 모두 재미있고 생각해볼 만한 주제들이에요. 8편 단편 중에 개인적으로 저는 내 인생의 이야기가 제일 마음에 들었고요. 지옥은 신의 부재, 인류 과학의 진화 이 2편도 좋았어요. 인류 과학의 진화는 소설이 2장이에요. 현 인류와 메타 인류에 관한 내용인데요. 제가 이런 주제 엄청 좋아하거든요. 외모 지상주의에 관한 소고라는 다큐멘터리 형식 단편도 있는데 우리의 가까운 미래 같기도 해서 생각해 볼 만한 단편이에요. 이해라는 소설도 있는데 혹시 리미트리스라는 영화 아세요? 신종 알약 먹고 천재라기보다는 초인이 되는 내용인데요. 모티브가 비슷해요. 짤막짤막해서 읽기 좋고요. SF 소설 관심이 적으신 분들은 진입장벽이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그래도 너무 정색하지 말고 화장실이나 침대 옆에 두고 가끔 한 편씩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SF 장르 정말 내 스타일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께도 8편 단편 중에 내 인생 이야기는 마음에 오는 첫 번째 SF 소설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고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읽으셨으면 하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 소설이 SF 소설이 가져야 할 덕목이라면 좀 우스운데 뭐랄까 요건들을 완벽하게 따르고 있어요. 우선 독창적인 SF적 공간의 설계인데요. 우리 머릿속에 어딘가에 있죠. 과학 용어들을 이용해서 지적으로 살을 입혀주고 물리 같은 수업도 있었지 이런 기억의 저편도 생각나게 하고요. 하지만 이 소설 속 본질은 내가 지금 여기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현실 세계를 지극히 인간적인 은유를 담아서 이야기를 풀어가는 방식을 택하고 있어요. 특히 표제작인 내 인생의 이야기는 감정적인 면에서도 장르 소설에서 찾기 어려운 인간적인 뭉클함까지 느껴지는 소설입니다. 정말 능력자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의 단편들에는 테드 창 같은 능력자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다른 단편들에서도 이렇게 대부분의 주인공들이 지적인 직업을 가진 인물들인데요. 지인 중에 천재를 주제로 한 책 좋아하는 분 있어요. 일반적인 천재에서부터 서번트 증후군 이렇게 천재 스토리 좋아하시는 분들께도 추천드려요. 대부분의 주인공들이 천재 경지에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단편 내 인생의 이야기 주인공도 언어학자이고 그의 애인이자 남편이 되고 아이의 아빠가 되고 또 이혼하게 될 남자 역시 물리학자입니다. 이야기의 줄거리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느 날 지구에 112개의 루킹글래스가 나타납니다. 외계인들이 타고 온 물체가 48시간 동안 미동도 없이 가만히 있죠. 궁금해진 지구인들이 팀을 꾸려서 그들과 컨택을 시도하면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미국 전역에도 9개의 루킹글래스가 떠있죠. 그들과의 접촉을 위해서 군 당국이 언어학자인 루이즈와 물리학자 게리와 함께 팀을 만들게 됩니다. 이야기는 2가지 플롯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두 이야기가 순차적으로 한 번씩 교차하는 구성입니다. 하나는 미래의 딸에게 말하는 편지 같은 느낌의 이야기입니다. 엄마와 아빠가 만나서 사랑하고 너를 가지고 성장하고 사춘기 시절을 보내고 결국 25살에 등반사고로 죽기까지 이야기입니다. 제목에서처럼 내 인생의 이야기를 엄마가 딸에게 말하는 형식이죠. 딸을 먼저 보낸 엄마의 마음을 담담한 어조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하나는 어느 날 지구로 루킹글래스를 타고 온 7개의 다리를 가져서 붙여진 헵타포드라는 외계인이 지구에 온 이유를 밝히기 위해서 헵타포드 언어를 습득하는 과정입니다. 헵타포드는 생김새도 인간과는 다르고 소리가 나는 후두의 모양도 당연히 다르겠죠. 때문에 인간이 인지할 수 있는 소리 형태가 아니었죠. 그래서 군 당국은 언어학자인 루이즈와
수학의 언어라고 할 수 있는 물리학의 대가 게리가 필요하죠. 그들이 헵타포드의 언어를 배우면서 일어나는 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컨택트 영화 보신 분 아시겠지만 헵타포드에게는 소리 언어와 문자 언어가 별개로 존재를 하는데요. 그들의 문자 언어는 특별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주차금지 표지판과 유사한 느낌이에요. 우리가 말로써 주차금지라고 쓰고 읽을 수도 있죠. 또 동그라미 안에 P를 넣고 사선을 그으면 여기에 주차를 하면 벌금이 나올지도 몰라 라고 이해를 하죠. 이처럼 헵타포드의 언어는 첫 문장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끝나게 될지 이미 모두 알고 설계된 언어라고 할 수 있어요. 한 번에 짠 하고 표지판을 보여주는 방식인 거죠. 로고그램과 같은 형태죠. 짧은 문장에서는 한정적으로 의미를 전달할 수 있지만 모든 인간의 언어를 이런 방법으로 전달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언어 체계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소설에서는 그들의 언어를 페르마의 원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빛의 진행 경로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렇게 수면이 있고 여기는 공기, 아래는 물이 있어요. 빛이 물을 만나면 굴절률이 달라지면서 이렇게 각도가 바뀌죠. 결국 이 지점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지점이 결론적으로는 B로 가는 최단시간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페르마의 최단시간의 원리인 거죠. 이렇게 갈 때보다 또 이렇게 갈 때보다 빛이 선택한 실제 경로가 가장 빠른 경로인 셈이죠. 다시 말해 빛은 출발 전에 자신이 갈 곳이 어디인지를 알고 있죠. 빛은 출발 전에 목적지를 알고 최단 시간을 계산해서 B로 가지만 인간은 나의 목적지를 모르죠. 그 사이 일어나는 일들이 원인이 돼서 계속 방향을 바꾸면서 살아가죠. 사실 영원히 목적지를 모를지도 몰라요. 난 누구, 여긴 어디, 뭐 이런 거죠. 즉, 페르마의 원리는 인간의 세계관과 상반되는 개념인 셈이죠. 인간의 세계관에는 기본적으로 원인과 결과 그리고 그 사이를 촘촘히 채우고 있는 시간들이 매우 중요한 세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간단한 예로 나라는 존재는 엄마 아빠가 만나서 만들어낸 결과죠. 그렇다고 그들이 나를 만들기 위해서 만난 건 아니죠. 그리고 만약에 아빠 엄마가 그날 너무 피곤했어요. 우리 아이는 내일 가집시다. 했다면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태어났겠죠. 원인과 결과 그 사이의 시간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학창시절에 부모님이 공부해라 많이들 하셨죠? 그 부모가 만족스러운 현재를 살고 있다면 그들이 생각하는 원인이 좋은 대학이고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것이라고 그 결과 내가 지금 만족스럽다 이렇게 정의하는 거겠죠. 그 반대도 있을 거고요. 우리가 사랑을 할 때 이건 운명인가 필연인가 이런 말 많이 하시죠. 육아 전쟁을 치르고 있는 A라는 여자가 있다고 해요. 퇴근 후에 스마트폰만 보면서 킥킥대는 남편의 뒤통수를 스맥하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고 있죠. 그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왜 그때 저 인간을 만나서 그때 내가 이 남자를 사랑한 것이 지금 나의 현실을 만들었다 뭐 이런 거겠죠. 남친이 요즘 나에게 소홀하다면 그 문제를 역추적해서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어제부터 갑자기 나를 차갑게 대하는 직장 동료가 있다면 그 원인을 꼭 찾아내야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것도 과거에서요. 씨앗을 뿌려야 꽃이 피고 열매를 맺듯이 우리를 둘러싼 모든 자연 현상부터 인간사까지 원인과 결과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것이 인간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방식이죠. 이 소설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한데요. 왜 인간은 이렇게 이유를 찾는가? 인데요. 외계인이 나타나서 그냥 떠 있는데 왜 왔는지 기필코 알아내야 하는 것이 인간이 가진 사고 체계인 거죠. 그것을 모르면 인간은 두려워집니다.
수그리 볼트가 쓴 나는 가해자의 엄마입니다에서 보면 미국 학교 총기 난사 사건의 가해자 엄마가 수년간에 걸쳐서 고민을 하죠. 그 사건의 가해자이면서 현장에서 죽은 아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찾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책을 썼죠. 이렇게 두 번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은 참담한 상황에서도 인간은 내가 알지 못하는 이유, 그것에 더 큰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내 인생의 우연을 용납하기가 어렵죠. 불행한 우연이 또 오게 될까 두렵고요. 이처럼 대부분의 인간은 세상을 인과론적인 관점으로 보고 살아가죠. 그런데 가끔 인과론을 포기할 때가 있어요. 내게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닥쳤을 때, 갑작스런 병으로 정신적, 경제적으로 공경에 처했을 때, 사람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했을 때, 우리는 종교를 찾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기독교에서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기독교인들은 하느님께서 내게 이런 시련과 고통을 주신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믿어보죠.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쓰임을 받는 종이라고 생각하죠. 나는 주인의 목적을 알 수 없는 비천한 존재지만 그분은 나를 이유 있게 존재하게 하셨고 그 이유가 반드시 있고 내가 이것을 헤쳐나갈 힘을 주실 것이다. 그 결과 나는 천국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저 너머의 세상으로 죽음 뒤에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믿으시죠, 그들은. 제가 느끼기에 테드창은 기독교인은 아닌 듯한데 지금 살고 있는 세상 너머에 또 다른 세상이 있다고 믿는 플라톤주의자인 것 같아요. 이런 관점을 목적론적 세계관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소설에서 이야기하는 페르마의 최단 시간의 원리처럼 빛이 목적지에 도달하기 전에, 즉 빛이 출발 전에 이미 도착지를 알고 시작하는 것처럼 이런 관점을 목적론적 세계관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소설에서 이야기하는 페르마의 최단 시간의 원리처럼 빛이 목적지에 도달하기 전에, 즉 빛이 출발 전에 이미 도착지를 알고 시작하는 거죠. 이와 같은 원리를 가진, 그러니까 목적론적 세계관을 가진 헵타포드의 언어에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죠. 원인과 결과는 과거와 미래 같은 시간의 개념이 있는 우리에게만 중요하죠. 우리는 항상 시간에 얽매여 살죠. 시간 관리하라는 자기계발서며 시간을 낭비하면 스스로도 자책을 하죠. 우리에게는 어제의 노력이 내일의 성공을 가져다 주나요? 그렇게 믿고 살죠. 인과론적 세계관으로 살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 가치가 없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모든 것을 하나의 장면처럼 보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나눌 필요가 없는 거죠. 헵타포드들은 그냥 다 아는 거예요. 빛이 목적지를 아는 것처럼 딱히 어제도 내일도 없고 그저 목적이 있죠. 그렇다고 헵타포드들이 목적론적으로 선과 악이 있느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냥 나는 그곳으로 갈지어다 하고 그냥 그곳에 가는 것으로 시작하였으므로 그냥 가는 거예요. 너무 길게 설명드렸죠. 이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이 소설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세계관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면 정말 허무해집니다. 다시 소설로 돌아갈게요. 이러한 그들의 언어를 언어학자인 루이즈가 배우게 되는데요. 루이즈가 헵타포드의 언어를 습득해가면서 느끼게 되는 감정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고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 때 나는 러시아어로만 진행되는 집중 언어 습득 프로그램에 참가한 적이 있었다. 여름이 끝날 무렵 나는 러시아어로 생각하고 러시아어로 꿈을 꾸기까지 했다. 그러나 그것은 언제나 발화된 러시아어였다. 언어는 달라져도 방식은 바뀌지 않았다. 사고란 마음속으로 소리 없이 말하는 과정이다. 언어적이지만 비의문적인 방식으로 사고한다는 개념은 언제나 나를 매료했다. 나에게는 부모님이 두 분 모두 청각장애인인 친구가 있었다.
그는 미국식 수화를 쓰며 자랐고 내게 영어 대신 수화로 생각하는 일이 자주 있다는 얘기를 했다. 나는 수화로 코드화된 사고를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마음속 목소리 대신 마음속 손 한 쌍으로 사유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궁금해하곤 했다. 헵타포드 비를 습득하는 동안 나는 그것에 못지않게 이질적인 경험을 하고 있었다. 나의 사고가 도형의 형태로 코드화되고 있었던 것이다. 낮에는 이따금 꿈을 꾸는 듯한 상태에 빠져 나의 사고가 마음속 목소리로 표현되는 대신 유리창에 서리가 끼듯이 생겨나는 어휘 문자로 대체되는 광경을 마음속 눈으로 보곤 했다. 이처럼 수화를 예를 들고 설명하는데요. 정말 놀랍더라고요. 우리가 영어를 배워서 말하면 한국말로 생각을 하다가 영어로 옮기죠. 그 단계가 넘어가면 영어로 생각을 하고 영어로 말을 하죠. 수화를 배운 사람이 그것을 아주 어릴 때부터 배운 경우에 생각 자체를 수화로 한다는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저만 그런가요? 헵타포드 문자 언어라는 것이 로고그램과 유사한데 그들의 언어를 공부하다 보니 외국어를 공부할 때나 수화처럼 헵타포드의 문자가 마음속 사유의 공간에서 나타나고 있다. 설명이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런데 헵타포드의 문자 언어라는 것이 목적론적 세계관을 가진 거잖아요. 주인공 루이즈가 어떤 하나의 생각을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보이는 거죠. 빛이 출발점에서 이미 목적지를 아는 것처럼 루이즈가 나는 게리를 사랑하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면, 예를 들어서 게리와 사귀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이혼하고 아이가 죽고 재혼하고 게리가 죽고 내가 죽고, 이게 한 번에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미래가 보인다가 아니라 이렇게 언어를 습득해가는 과정이 있고 심도 있게 마스터를 하고 보니까 결국 목적론적 세계관도 읊어와 버렸다, 이런 건데요. 영어만 해도 영어로 말할 때 기본적으로 한국어랑 다르게 생각을 하고 말하죠.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요. 근데 헵타포드의 문자 언어를 배우다 보니 그들처럼 생각하게 된 거죠. 정말 헵타포드의 언어가 아닌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인과론적 관점으로 테드 창이 친절하게 소설에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 결과 루이즈는 미래를 기억하는 능력을 가지게 되죠.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은 정해져 있고 그 모든 것들을 알매도 불구하고 마치 자연의 섭리가 이루어지듯이 그녀가 그것에 따르는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소설은 그리고 있습니다. 보통의 엄마라면 할 수 없죠. 오늘 이 남자랑 자면 가지게 될 아이가 25살에 죽어요. 그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요? 그런데 루이즈는 우주의 섭리처럼 받아들여요. 우리 이런 주제들을 많이 봐왔죠. 운명을 바꾸는 영화들. 나비효과나 어바웃 타임에서 자신에게 처해진 불행을 돌리기 위해서 과거를 계속 돌려보려고 하죠. 그런데 돌리면 돌릴수록 미래는 더 엉망이 되죠. 그런 영화 보면. 이 소설은 아무것도 돌려놓지 않습니다. 그저 순응할 수밖에 없는 인간 존재에 대해서 담담하게 이야기합니다. 헵타포드 세계관 설명하느라 시간 너무 오래 걸렸는데요. 마지막에 창작 노트도 단편별로 다 있거든요. 내 인생의 이야기 창작 노트에 커트 보니것의 제오 도살장 저자 서문 인용구가 있어요. 너무 재밌는 말이 적혀 있는데요. 제오 도살장에 나오는 외계인도 이런 개념 체계를 가졌죠. 이 외계인들이란 정말 부럽네요. 너무 장황하게 말씀드린 것 같아서 제가 이 소설의 특징 3가지로 요약해 볼게요. 첫 번째는 SF 소설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확고한 세계에 대한 설정이 굉장히 독특하고 탄탄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외계인들은 영어 집중 과외를 받고 드라마로 복습하고 지구인 친구가 많이 있었던 것처럼 언어의 장벽이 거의 없죠. 그들이 무엇을 하러 왔는지, 왜 왔는지가 주요 주제가 됩니다. 이 소설은 전혀 다른 곳에 초점이 있어요. 외계인들이 왔는데 뭘 하러 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저 가만히 떠 있기만 해요.
답답하고 두려워요. 헵타포드에게 왜 왔는지 물어보려고 하는데 못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그들의 언어를 배워가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언어를 배우면서 인간과 사고체계가 다른 그들의 사고체계를 가지게 되면서 벌어지는 일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독창적인 SF 설정이 있죠. 두 번째는 구성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소설은 미래의 딸에게 엄마가 들려주는 이야기와 헵타포드와 대화를 하기 위해 그들이 언어를 배워가는 과정의 이야기죠. 이 두 이야기가 교차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교차 구성은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어느 시점에서 만나게 돼요. 헵타포드의 언어가 처음부터 끝이 어디인지 알고 있는 것처럼 영화를 보신 분들은 둥근 원 모양으로 표현된 그 언어처럼 소설의 플롯 역시 헵타포드의 언어처럼 구성되어 있어요. 두 가지 다른 이야기처럼 구성된 부분이 끝내는 같은 지점에서 만나는 원처럼 구성이 되어 있죠. 이런 구성은 충실하게 이 소설의 주제에 봉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마지막은 엄마의 루이즈의 서술 방식입니다. 미래의 딸에게 미래를 선체험한 엄마가 과거의 시점에서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엄마의 감정은 이래요. 지금 만들어질 미래의 너는 25살에 죽게 될 거야. 아마 25살에 자식을 앞세워 보내는 부모의 마음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이겠죠. 그런 견딜 수 없는 마음을 담담한 어조로 서술을 하면서 이 서술이 현재형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시제 자체를 설정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엄마의 입장에서는 미래이기도 또 선체험한 과거이기도 하죠. 그런데 작가는 이 부분을 현재형으로 쓰고 있어요. 중학교 영어 시간에 많이 들어보셨죠? 불변의 진리는 현재형으로 쓴다. 태양은 동쪽에서 뜬다. 이 예문 막 떠오르시죠? 그녀가 말하는 것은 마치 불변의 진리나 운명처럼 예언처럼 다가옵니다. 마치 미래를 선체험한 엄마가 딸의 운명을 예언하듯이 현재형의 담담한 어조로 말하고 있어요. 딸에게 또는 독자에게 앞으로 벌어질 불가역의 이야기를 네가 거역할 수 없는 운명이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무겁게 또 애잔하게 다가옵니다. 이렇게 설계, 구성, 표현 빠지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이야기에서도 SF 소설이 다루는 거대 담론적인 주제가 있죠. 큰 소재로 외계인의 출현으로 인간은 왜 끝까지 그 이유를 찾는가? 왜 그렇게 필사적으로 이유를 찾아내려는 존재인가? 이런 고민을 하게 하죠. 가까운 소재로 딸의 미래를 알면서 그것에 순응하며 겪어내는 엄마의 선택에 대해서 고민하게 합니다. 가끔은 아닌 거 알면서 하는 일 있지 않나요? 딸의 죽음만큼 가혹한 일은 아니더라도 결과를 생각 않고 하게 되는 거 있잖아요. 운명인지 자유의지인지 모를 나에게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설 초입 부분 조금 읽어드릴게요. 내 아버지가 지금 내게 어떤 질문을 하려고 해. 이것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고 나는 온 정신을 집중해서 모든 것을 빠짐없이 기억에 새겨두려고 하지. 그이와 나는 밖에서 디너쇼를 보고 방금 들어온 참이란다. 자정을 넘은 시각 우리는 보름달을 보기 위해 파티오에 나와 있어. 춤을 추고 싶다고 내 아버지에게 말하자 그이는 쾌히 응했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서로를 껴안고 춤을 추고 있어. 달빛 아래서 10대들처럼 30대의 남녀가 앞뒤로 천천히 몸을 흔들면서 밤의 향기는 전혀 느껴지지 않아. 이윽고 내 아빠는 이렇게 말해. 아이를 가지고 싶어. 내 아버지와 나는 결혼한 지 2년쯤 된 부부이고 지금은 앨리스 애비뉴에 살고 있어. 이사를 갈 무렵 너는 아직 너무 어려서 이 집을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우리는 내게 사진을 보여주고 이 집 얘기를 해줄 거야.
오늘 밤의 이야기, 너를 잉태했던 이 밤의 이야기를 너에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단다. 하지만 이런 얘기는 내가 너의 아이를 가질 준비가 되었을 때나 할 수 있는 얘기이고 우리는 결국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하겠지. 그보다 더 이른 시기에 내게 얘기해 보아도 아무 소용이 없을 거야. 내 인생의 거의 모든 시간에 걸쳐서 너는 자리에 가만히 앉아 이렇게 로맨틱한, 너라면 감상적이라는 표현을 쓰겠지? 얘기에 귀를 기울이고 싶어 하지는 않을 테니까. 나는 내가 12살 때 내놓게 될 너의 탄생 시나리오를 기억해. 엄마가 나를 낳은 이유는 단 하나, 월급 안 줘도 되는 하녀를 드리기 위해서야. 벽장에서 진공 청소기를 끌어내면서 너는 쓰디쓴 어조로 이렇게 말하겠지. 맞아. 나는 이렇게 대답할 거야. 13년 전 난 지금 이맘때쯤 카펫을 청소할 필요가 생길 걸 깨닫고 제일 값싸고 손쉬운 방법이 애를 낳는 거라 생각했거든. 자, 이제 청소를 시작하렴. 아, 진짜 엄마만 아니었으면 이건 불법이었을 텐데. 너는 화가 잔뜩 치민 표정으로 전선을 빼내 벽에 콘센트에 꽂으면서 이렇게 말할 거야. 그건 우리가 벨몬트 스트리트에 집에 살고 있을 때 일이겠지. 살아가면서 나는 두 집에 낯선 사람들이 들어가 사는 걸 보게 될 거야. 너를 가졌던 집과 내가 자란 집에서 말이야. 내 아빠와 나는 내가 태어나고 2년 후에 첫 번째 집을 팔아. 나는 내가 떠나간 후에 두 번째 집을 팔지. 그 무렵이면 넬슨과 나는 그 농가로 이사하고 내 아빠는 이름이 생각나지 않는 그 여자와 함께 살고 있겠지. 나는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이 날지 알고 있단다. 자주 그 생각을 해보곤 해. 불과 몇 년 전 이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관해서도 자주 생각에 잠기곤 하지. 이 부분 읽으면서 전 엄마를 떠올리게 됐는데요. 초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 형제가 몇인지 조사하신 경험 있으신가요? 요즘은 그런 거 안 하죠? 전 항상 최고의 형제 수를 자랑했거든요. 약간 부끄럽기도 했는데 그 시절엔 그 많은 형제 중에 기다리던 생애 첫 작품도 아니고 귀여움을 독차지하는 막둥이도 아니고 저는 그 중간 어디쯤에서 태어났어요. 사춘기 시절에 저에게는 5손가락의 통각의 차이에 대한 연구가 있었어요. 궤변이죠, 한마디로. 내가 차별을 받지 않았나? 내가 사랑을 덜 받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을 언변을 보충시켜준 학교 교육에 힘입어서 발휘가 되기 시작한 거죠. 대부분의 저의 논리 발표는 엄마에게 집중 투하되었는데요. 엄마는 항상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라고 일축하셨는데요. 저는 손가락마다 크기도 다르고 통각을 느끼는 신경세포도 다르게 분포되어 있을 것이다. 모두 동등하게 아프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였죠. 엄마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5손가락 이론은 고등학교를 가고 대학을 가면서 사랑이 부모에게서 이성으로 눈을 돌리면서 퇴색되어 갔는데요. 지금 생각하면 엄마는 도인이 아니셨나 생각이 들어요. 자식이 많아서 힘드셨을 텐데 남들보다 더 많은 이론 발표에 참석하셨으니까요. 지금 이 시간 그 논문 발표에 집중 투하를 받고 있으시다면 여유 있는 마음 가져보시는 것이 어떤가 심심한 위로의 말씀 전하고 싶네요. 그때 그 당시 엄마만큼 나이 먹어버린 저인데요. 지금 이 순간 세상에서 단 한 사람에게만 감사를 표해야 한다면 그 사람은 망설임 없이 엄마입니다. 힘내세요. 특히 사춘기 딸 가진 부모님들.
당신은 1, 20년 후에 가슴 절절한 감사를 받게 될 거예요. 지금까지 당신 인생의 이야기였습니다.